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한편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 전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납니다. 정치권 이슈 서정욱 변호사,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인요한 위원장의 첫 공식 행보 5.18 민주묘지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나갈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이제 그 세 가지로 나가야 돼요. 이념적으로는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까지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서진 정책, 호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를 보면 20, 30대, 40대까지 청년층으로 나가야 돼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호남에 가서 이제 그 제대로 이제 민주화 운동 이분이 특히 그 시민군의 통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향도 이제 순천 아닙니까? 그 점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통합이 저는 상당히 호남 지지율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인요한 혁신이가 당내 통합을 위해서 대사면을 제안하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5.18 묘역을 참배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혁신위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과 종속적인 당정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질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5.18 그 묘역을 참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흉내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주기식 쇼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잠깐 앞서 얘기하셨지만 서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부분에서도 꽤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을 그러면 이번에 혁신위가 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요한 위원장님 자체가 광주와 상당히 그 인연이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정청래 최고위원인지 이분을 이게 왜 5.18만 계속 이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는 5.18에 뭐 했습니까? 지금 이게 5.18에 이재명 대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 5.18은 이게 민주당의 전유물입니까? 지금 이게 광주에 복합 그 우리 쇼핑몰 하나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지금 시민들이 불편했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게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세력은 민주당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중에 뭐 있냐 말이에요. 호남에 저는 그게 없으면서 계속 오히려 이게 이용해 먹는 게 민주당 세력인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게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호남에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선거를 떠나서 정말 저는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님은 시민군의 통역도 했고 또 고향도 거기 때문에 우리 진정성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반론 듣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말따 행따 정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따로 행동따로. 지금 이것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5.18 묘역 참배하는 것 관련해서도 호남에서는 이게 국면 전환용 보여주기식 쇼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사실 보십시오.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그 후보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었거든요. 그거 안 지켰죠. 그리고 또 그 이번에 뭐 당내 대사면이라 해서 그 사면 대상으로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18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망언 때문에 징계당한 분을 사면 또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보랑 그 말이랑 좀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뭐 서진 정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을 78%나 삭감했거든요.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지금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이런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그 뭐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대로 가면서 또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도 호남 인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차별 그런 비판의 지점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5.18 묘역 가서 무릎 꿇고 참배한다고 해서 호남 민심들이 돌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 아니라 반혁신의 그 행태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은 맞아요. 근데 뭐 헌법을 개헌을 해야지 이게 열 거 아닙니까? 지금 개헌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약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윤 대통령의 공약은 유효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가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강호 목사가 뭐 우파를 통일했다 분 이런 얘기 발언 때문에 징계가 된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제가 존중하지만 헌법 전문에 반대합니다. 우리 부망제, 뭐 육시방제 모든 거 다 헌법에 다 열 겁니까? 헌법에 이어야지 존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가지고 징계한다 이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정가원 목사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징계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5.18 때 그 헌법 전문에 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 거부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5.18 묘역에 가서 묘역을 그 무릎을 꿇으면서 참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호남 민심을 돌리려고 하면 그거에 따른 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치랑 그 행보랑 서로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이제 호남 민심들이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행보들을 했으면 좋겠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가 또 하나 내놓은 당내 통합은 대사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두 분이 계세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먼저 이게 제 개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근데 저는 대의를 따를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사면 반대예요. 아, 세 가지를 이유를 들면 네. 첫째는 이제 징계 사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게 무고 혐의로 송치가 됐고 그다음에 양두구역 발언이 있죠. 홍준표 시장은 이제 수해 때 골프를 쳤습니다. 징계 사유가 명백하고 두 번째 두 분 다 반성을 안 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왜 내가 잘못했는데 사면 받느냐. 오히려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반성도 안 하는 사람을 왜 사면합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윤리위가 독립된 기구입니다. 네. 외부 위원들이 이런 데 독립된 기구인 윤리의 결정을 이렇게 쉽게 혁신을 뒤집을 수 있는가? 이런 게 문제도 있어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반대하고 네. 또 제처럼 이게 반대하는 보수층의 여론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개인 생각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의적으로는 통합 어떻게든 이렇게 또 깨안아야 되거든요. 예. 당내 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최고위가 뭐 징계를 사면한다면 저는 다를 생각이에요. 제 개인 생각은 다르지만 그렇게 할 걸로 보이고 네. 그건 이게 대의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지금 사면이 혁신위의 권한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 의문이 좀 있고요. 네, 비슷한 부분이네요, 그거는. 예, 네. 그래서 정확히는 사면이 아니라 그 징계 취소죠. 그러니까 징계 취소에 대한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수해 골프 논란이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성비위와 관련된 건이거든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태용 의원 같은 경우도 5.18이라든지 사상과 관련된 그런 망언들 때문에 그 징계를 당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 더 세게 징계해야 될 내용인데 오히려 그것을 무슨 대통합이라는 그런 그 당내 본인들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면하는 것 자체가 혁신에 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내년 총선 승리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친윤 인사를 많이 공천하면서 승리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려는 그런 의도를 계속 내비치고 있잖아요. 그런 신당 창단의 명분을 없애려고 제안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비춰지기 때문에 이것도 혁신위가 지금 본연의 그 혁신위의 임무를 하는 대신에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뭐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영남 지방의 의원들을 수도권 험지 출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일각에서는 험지가 아니라 사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영남의 스타급은 없어요. 제가 보기 다선 의원만 있지. 아하. 전국 어디나 나가도 이게 될 수 있는 스타급은 없다 봐요. 아마 이제 그 거론된 분이 김기현 대표, 네. 주호영 뭐 의원 정도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서울의 강북이나 경기도 와서 이게 될까요? 저는 안 된다 봅니다. 제가 여기 역대 통계를 보니까 네. 지역구 옮기 가지고요. 당선된 데가 거의 없어요. 차라리 탈당해서 무소속되면 된 사람이 많아요. 김태호 지사도 그렇고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요. 차라리 장재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서울 옮겨오면 당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아마 김기현 대표나 주호영 의원이나 뭐 다른 다선들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죽으러 가는 건데 누가 가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수도권 험지로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불출마가 답이다. 불출마가
제가 김기현 대표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불출마하고 완전히 개혁 공천해서 만약에 선거 이기면 1등 공신은 김기현입니다. 그럼 다음 총리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총리까지도. 저는 본인이 그 울산에서 한 번 더 이게 뺏지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이번에 당을 위해서 과감하게 불출마로 희생하고 총선에 승리하면 총리든 또 본인 꿈은 대권이라잖아요. 네. 그럼 여기 그런 기회가 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항상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불출마 선언하는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그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야죠. 그런데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야 되는데 그 당이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이게 포기하겠습니까? 쉽지 그게 않죠. 쉽지 않은 거죠. 네. 따라서 이게 인위적으로 이제 그 물갈이로 컷오프식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 또 불복하고 뭐 무소속 출마라든지 예. 이런 게 항상 반복됐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선당 후사가 뭔지 오히려 그 김기현 대표나 주호영 의원, 특히 저는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실세예요. 이분도 부산의 삼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분도 험지로 가든지 불출마까지 이 정도 되면 정말 이게 국민의힘이 변했네. 아하. 한번 이게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천 룰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인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얘기는 나옵니까?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험지를 가야 된다, 아니면 지역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뭐 지난번에 우리 이제 당내 혁신이 있을 때 네. 그런 얘기들 삼선 뭐 그 동일 지역 삼선 금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의견으로 나온 적은 있어도 그게 뭐 확정되거나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께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네. 그 정말 저렇게 해야지 혁신을 했다라고 좀 할 것 같은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사실 저 이뇨한 그 위원장이 네. 임명될 때 그 김한길 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친분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김한길 위원장을 상당히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이뇨한 위원장이 이 지금 영남 그 다선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와 관련된 그 발언은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그 밑자락 깔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영남권의 그 친윤 인사들을 많이 공천을 해야 되면 그 자리가 좀 필요하니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좀 보는데 자리 만들기다. 본인의 개인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당내에서 뭐 일파만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실상에 이제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에 사실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불출마를 하라라는 데는 의도로 좀 읽혀지거든요. 예. 읽혀지고 그런데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인가는 좀 미지수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혁신이라고 비춰지려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출마를 하든 불출마를 하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얘기 나온 게 불출마를 좀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친윤 인사들의 자리를 위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의 얘기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나 친윤 핵심들이 내려가기 위해서 쏟아내면 이러면 이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허. 뭐든지요. 항상 이 권한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 이게 기득권자예요. 이분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많은 권력을 누린 대표적으로 이제 권성동 이미 사선이고 대통령이 절친한 어릴 때 네. 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권력을 많이 누렸죠. 이런 분들이 좀 희생하는 또는 이제 장제원은 뭐 자타가 실세 2인자 아니냐 이런 이게 비판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런 이게 분들이 희생을 해야만 진정성이 오고 오히려 이게 비윤들 다선들 다 쏟아내고 그 자리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낙하산으로 내려간다. 이러면 이게 오히려 저는 비판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천 룰에서 지금 가결파, 그다음에 비가결파, 즉 비명과 친명 중에서 비명계가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거 아니냐, 공천 룰 따라서.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일각의 시각인 것인데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민주당의 그 의석수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현직에서 당선을 상당히 많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원외 인사들이 원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직 의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말해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그 비명계 의원들이 본인들을 뭐 이렇게 자객 공천, 뭐
공천에서 불이익 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저 그런 일각의 의견도 개진하던데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시스템상 현직 의원들은 경선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직 의원들이 경선 시스템화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원외보다. 왜냐하면 뭐 당원 명부들도 다 그동안 가지고 있고 기반이 있죠 좀. 또 현직 의원들이 그동안에 지역구 관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의정 활동을 잘하고 지역구를 잘 관리하면 경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그 우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명계 그 인사들이 본인의 지역구 와서 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 공천인 것처럼 그 본인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당원들이 본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또 공천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주장들은 저는 사실은 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에 따라서 원외 인사들이 그 비명계의 지역구에 가서 본인들이 그 노력을 통해 경선을 하겠다는 것을 뭐 시스템 공천상 말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불공정할 리가 없다. 시스템 공천은 이게 그 AI가 공천합니까? 지금 이게 판사들이 황당한 판결을 놓으니까 AI가 판결문 쓰자 이런 주장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게 민주당 공천은 사람이 합니까? AI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이상은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특히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에게 감점을 폭을 늘려놨잖아요. 네. 폭을. 저는 지금 이게 그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 이원우, 김종민 이런 이제 완전히 반 이재명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요 나중에 평가할 때 그걸 사람이 하거든요. 네. 수박 5개 50% 감점, 수박 4개 40% 감점, 수박 3개 30% 감점. 이렇게 저는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현역 의원들한테 이게 수박 개수에 따라서 페널티 이걸 주면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됩니까? 지금 물론 이게 원외 있는 분들이 배지를 달라면 현역하고 물론 경쟁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왜 유난히 원외 중에 이재명 최측근들은 왜 유난히 반 이재명 의원들 지역구만 갑니까? 예를 들어 정청래 지역구를 안 가잖아요. 우리 노신 우리 김현정 대변인도 친이재명 실세니까 아무도 안 붙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오히려 이게 속아낼 반 이재명 의원들한테만 유독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가서 이게 지금 경쟁하고 있고 거기에 개딸들이 지원하면서 개딸들이 당원도 꽤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저는 불공정한 공천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내피셜로 너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공천을 할 때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제 그 경선을 하는 단계가 있고 그 이전에 심사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정활동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심사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되면 그거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어지고 이제 5대5 당원 50%, 저 여론조사 50%로 해서 경선하는 체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경선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의 그 가감점은 신인 가점, 여성 가점 이런 거 우리 원래 당원 단계에 있는 그런 가점만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비명 의원들을 솎아내기는 우리 시스템 공천상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원들 중에는 그 현직 의원들이라든지 출마하려는 출마자들이 모아온 당원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우리 당을 위해서 또는 이재명 대표가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온라인 당원들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원들에 대한 판단들을 예를 들어 뭐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당원들이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들은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하고 또는 뭐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런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선명 야당으로서 모인 그런 의정 활동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당원들이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또 여론조사도 50%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공천 결과를 바꿀 수 있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명계 지역구에 네. 우리 친명 뭐 최측근 인사들이 뭐 갔다 이 얘기도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에 그 저 박정현 네. 그 원외 최고위원 됐잖아요. 그 전 대덕구청장 출신인데 네. 이분은 거기가 뭐 과거에 이낙연 개인 박영순 의원 지역구다라고 하는데 그분보다 이분이 먼저 정치 시작했어요. 이분은 재선 시의원이고 구청장까지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 사람을 탁해서 간 겁니까? 원래 하던 정치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친명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이분은 환경단체 출신의 시민단체 출신의 그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종민 의원의 지역구에도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거기 있거든요.
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분도 논산시장 3선했어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오기 전부터 논산에서 먼저 정치를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 마치 비명계 지역구의 최측근 친명 인사들이 가서 이렇게 자객공천하지 간 건 사실이 아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원래 사무총장은 실세잖아요. 네, 강행에서. 네. 근데 이제 친명계로 알려져 있는데 보니까 총선 기획 단장까지도 맡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명계에서 더 많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은 좀 그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소위 비명 반명계 의원들이 네. 이재명 대표 체제나 우리 민주당의 그런 그 운영 관련해서 비판을 할 때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서 치면 우리가 진다라는 그 당내 민주화라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또는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주장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태들이 공천 때문에 그랬다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또 반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사실은 그 저기 뭐 소위 말해서 그 친명이라고 하는 원외 지역 그 조직이라고 하는 더민주혁신회의 거기에서 오히려 사무총장 사퇴를 요구했었어요. 사무총장이 왜 이렇게 비명이나 반명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공격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공격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 통합적인 그런 행보만 하고 그 이렇게 당으로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세게 대응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쪽에서 또 사퇴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내에서 가장 온화한 성격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통합적인 성격인 그 성품의 소유자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가지고 이렇게 양쪽 진영에 사퇴하라는 그 자체가 벌써 그 본인들의 그 공천 관련된 유불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당 지도부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저 조정식 사무총장을 교체하거나 이런 생각은 지금 없는 거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여야 통틀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임명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민의힘도요. 네. 강서구 보궐선거의 참패로 모든 임명직은 다 사표냈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그 국회 통과 구속 그 동의 이것 때문에 박강원 원내대표하고 다 사퇴했잖아요. 그다음에 김민석 정책위원장도 뭐 출마 때문이든 사퇴했잖아요. 네. 유일하게 임명직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조정식입니다. 그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본인대로 하니까 그거 살리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 이게 국민의힘은 사람도 없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원도 많잖아요. 근데 왜 조정식 저는 사무총장만 굳이 유임하는지 왜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퇴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아니 그 박강원 원내대표는 선출직이잖아요. 그 원내대표 단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원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원내를 이끄는 거고. 그래서 원내 의원들이 그 소위 당의 이제 뭐 당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의 결의안으로 그 부결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표를 던지고 그래서 체포동안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선출직으로서 대표적으로 사퇴한 것이고 임명직 중에 단 한 명도 사퇴한 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저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죠. 근데 이 시정연설 직전에 오부요인과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납니다. 민주당 대표가 원한 뭐 2명, 3명 이렇게 만남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 아주 냉랭한 뭐 이게 억지로 웃음을 지어도 이게 진짜 웃고 있는 게 아닌 게 이런 의례적인 모임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에게 진심으로 저는 소통이나 대화는 어렵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곧 아마 처벌되고 재판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거든요. 네. 피의자 맞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대통령이 진심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는 내일은 이게 뭐 국회 시정연설 의장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잠깐 만나지만 저는 화기애애하거나 이런 게 진지한 대화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예. 예, 오부요인과 여야 대표들 간에 의례적으로 만나는 거라서 저 예산안 시정연설 전에 만나는 거라서 뭐 깊이 있는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그런 의례적인 얘기들만 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저 이재명 대표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고 하신 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피의자신 거 아시죠?
공수처에 지금 고발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정말 공사 구별을 못하는 지금 그 보궐선거에 참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민생과 국민들을 위해서 만나셔야죠. 그래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의 그 3자 회담을 제안하고 있으니까 영수회담 두 분이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세 분이라도 만나셔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국회 지도자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연설 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무엇인가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화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꿀게요. 피의자는 고소를 남발하니까 아무나 고소한 피의자고 이재명 대표에게 기소가 돼가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시죠? 변호사님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서정욱 변호사,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